안녕하세요, 여러분. 5주차 사회복지 개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인하여 원래 비대면 수업이 이번 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주까지죠. 지난주까지였었는데 3주 더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부와 그다음에 학교 대학들이 이제 협의하여서 부득이하게 학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안전하고 건강이 최고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잠깐 요 달력을 한번 봐주시면 그 원래 우리가 비대면 강의가 10일까지였었는데 이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어서 5월 1일까지 비대면 강의 이제 3주를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3주를 더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5월 4일 날 이제 학교를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5주차잖아요. 5주차, 6주차, 7주차, 그 다음에 8주차인데 8주차에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예요. 근데 그 지금 중간고사가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학기 중간고사는 시험을 이제 필답고사를 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제출하시는 그 간단한 퀴즈라든지 이런 과제는 여러분들 출석을 체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내는 과제고요.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별도의 과제를 이렇게 어, 내게 될 것 같고요. 그 과제는 아무래도 매주 내는 과제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제의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별도로 공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8장의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정책 이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허락이 되면 사회복지 조사, 구장에 있는 사회복지 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잠깐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뭐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을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지만 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구 이제 영미권 국가라든지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냥 소셜 폴리틱 그러니까 사회 정책이라는 이제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소셜 웰페어 폴리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셜 폴리틱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우리나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바라보는 거 보는 그런 성격을 띠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독일계와 영미계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었죠. 자, 처음으로 서구에서 이런 사회 정책을 시행을 한 나라는 어디다? 독일이었다. 독일에서 처음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왜 시행을 했을까요? 독일은 이러한
그 산업사회 이제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유럽에서 가장 급성장을 하는 나라였어요. 그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는 조금 늦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훨씬 느렸지만 지금의 독일이란 나라로 이렇게 통일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틀이 만들어진 거는 늦게 됐지만 이제 그 급성장하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사회로 급격하게 이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그 도시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을 위한 그 여러 가지 노동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건강 문제라든지 일하다가 이제 다쳤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제 연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뭐 이러한 다양한 이제 사회주의적인 이제 색깔을 띠는 거, 그다음에 자본주의적인 이제 색깔을 띠는 이제 정책들이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 살펴봤고, 그다음에 영국과 이제 미국도 같이 봤었었죠. 그래서 영국은 사회 정책이 사회복지 제도 사회복지 제도라고 해서 좀 더 뭐라 그래요? 그런 어떠한 서비스, 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들을 조금 많이 피더라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여기서 얘기한 영국에서 얘기한 사회 정책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이제 그 현금 급여와 같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다양한 급여 형태가 있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서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사회 정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사회 서비스가 아니고 사회 보장이라는 단어를 이제 써서 이제 특히 예, 공공구조 그래서 뭐 기초생활수급 보장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이 세계 경제 대공황을 1929년에 겪으면서 1930년에 사회보장법을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이제 피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영국의 복지국가 틀을 마련을 하게 된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되죠. 어째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복지국가라는 그 틀을 만들고 시작을 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실제 뭐 아름다웠고 행복한 복지 국가를 만드는 나라는 실제 영국이 아니고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제 복지 국가를 만들었죠. 자, 어쨌든 간에 처음 시작을 한 거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복지국가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아, 영국 왕실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데 거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5대 악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영국이 복지국가 틀을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길을 막고 있는 5가지의 걸림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빈곤, 그다음에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해결을 해야지 이제 복지국가를 이제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사회보장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자. 이 5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빈곤은 소득보장으로 해결을 하고 질병은 의료보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무지는 교육보장, 불결한 거는 주택보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태는 고용보장 정책을 펴서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렇게 건드리는 영역이, 어떤 곳이 있는가, 관여하는 곳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광의, 협의, 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협의는 이 좁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광의의 의미는 좀 넓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면 협의의 개념의 사회복지 정책은 이 네 가지를 관여를 하는 정책을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라 하고, 광의 사회복지 정책은 이 네 가지에다가 플러스 세 가지를 더해서 총 7가지 정책을 하는 것을 광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은 네 가지가 있었죠. 소득보장, 사회보험이라든지 공공부조, 수당제도. 사회보험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는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뭐, 수당은 양육수당, 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장정책은 건강보험, 그 다음에 의료보호, 그 다음에 뭐 주택은 뭐 공공임대나 국민주택, 우리나라도 지금 다 있죠. 개인적 사회 서비스가 이제 우리들 흔히들 알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들 뭐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와서 이 세 가지 교육, 조세, 노동이 이제 더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이제 학교 다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학비 지원이라든지 뭐 급식비, 뭐 장학금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세는 이제 부자들에게 누진세라든지 이런 거를 매겨서 그 좀 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거를 그 뭐라 해야 되지?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점점 많이 거둔 부자들에게 돈을 세금 많이 거둔 거를 이제 빈곤층에게 이제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 정책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동 관련된 뭐 임금이라든지 뭐 최저시급 뭐 이런 것들 그런 정책들이 이제 노동 정책이다. 그래서 총 7가지를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신 사회복지 분야는 이것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 사회복지 정책은 뭐 이런 것도 있고 교육, 노동, 이런 것도 뭐 주택도 뭐 다 포함이 돼요. 어째 보면 지금 여기서 더 확장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길버트와 테리라는 학자가 사회복지 정책을 만드는 그 과정, 그 분석 틀을 이제 제공을 해줬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이렇게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할까? 뭐를 주어 그, 그 국민들에게, 클라이언트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는 뭐 어떤 기준으로, 누구한테 제공할까? who. 그 다음에 어떻게, how. 어떻게 급여를 이 사람들에게 제공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제공할 그 급여들은 어디서 재정을 충당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이제 현금이 있었잖아요. 현금은 이제 돈이죠, 돈. 그래서 뭐 이런 연금, 수당들 실제 현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현물은 이제 어떠한 의료 서비스, 뭐 공공임대주택, 뭐 교육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현물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증서, 바우처. 그래서 현물과 현금의 중간적인 입장. 돈처럼 쓸 수는 있는데, 현금으로 뽑아 쓸 수는 없게 만드는 거고요. 정해진 데서만 쓸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뭐 코로나 해서 긴급 뭐 지원 뭐 해가지고 돈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뭐 지역 상품권 여기 나오잖아요. 상품권, 지역 상품권.
그래서 상품권은 내가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쓸 수가 없죠. 지역에 있는 정해진 데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니면은 뭐 요즘에 그 아이들 키우는 집에는 뭐 그 아이사랑 카드에 40만 원 집어넣어 주는데 그것도 이제 돈을 주기는 하는데 그 돈을 내가 뽑아서 쓸 수는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지역에 가서 돈을 쓸 수 있게만 만들어 놓은 거죠. 뭐 그렇듯이 이제 이렇게 그 증서 형태, 현금처럼 쓸 수는 있는데 완전 현금을 뽑아서 쓸 수는 없는 거. 그리고 정해진 데서만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증서 형태다. 자, 그 다음에 뭐 기회, 뭐 권력 쭉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그러면 어떤 거 줄지는 정했으니까 두 번째는 누구한테 제공을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떠한 이 지역에 우리가 뭐 대구 시민에게 뭐를 줄 것이야. 그러면은 최소한 이 서비스 받으려면 대구시에 거주한 기간이 3년이 돼야 된다. 이런 기간이 있다든지 그럼 근로 능력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이거죠. 소득과 자산을 다 따지죠. 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뭐 이런 그 국토부에 신고된 그 사람 명의로 된 자산들 이런 거를 다 따져가지고 그 사람의 자격을 많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누구한테 줄지 그 기준을 정하고 나면 어떻게 급여를 제공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다 할 건지 지방에서 다 할 건지 중앙과 지방이 같이 할 건지 아니면 민간에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한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가 뭐 어떻게 그 돈을 충당을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공공 부분의 재원, 민간 부분의 재원. 공공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뭐 그 국민들에게 이제 받은 세금, 또는 이제 뭐 사회보험료 이제 우리가 내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게 되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돈 다 내시거든요. 국민연금도 내시고 고용보험료도 내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로 민간은 이제 뭐 요즘에 뭐 후원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서비스 받고 나서 뭐 이용료라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사회복지 정책을 만드는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정책을 이렇게 국가에서 만들 수는 없고,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이것을 사회복지 문제화 시켜야 된다. 사회복지 문제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좋은 차를 가지고 싶어. 이거는 사회복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문제지. 그죠? 근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왜 힘드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은 그거를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면 그거는 사회복지 문제잖아. 그래서 뭐 지금 하는 게 뭐야? 아이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니까 무상보육하고 무상급식하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넓히고 있죠. 그 학비도 지금 면제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래 사회복지 문제를 먼저 사회 문제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부정적인 거는 여기 사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좋은 건데 뭐 무슨 문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나 혼자만 몇몇 사람들만 이게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면 그건 니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회 문제로 인정이 되면, 이거를 정책 문제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쟁점이 이슈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국가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가에서 이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문제를 인식을 했어.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알았어. 그럼 우리가 이걸 사회복지 정책으로 해서 해결해 볼게. 그럼 해결 어떻게 할 건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뭐 자료도 수집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은 뭐 여러 뭐 연구들 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 어, 몇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서 거기서 가장 적합한 대안을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정이 된 그 사회복지 정책을 실제 집행을 하는 게 이제 네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실제 그 한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회보장 계획, 지역사회 보장 계획,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해야지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무슨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그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수정 보완을 하려면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해서 이게 얼마나 잘 됐는지 어떤 게 부족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이란 무엇이고 사회복지 정책을 어, 어,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정책과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복지국가. 자,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복지국가라는 이게 당최 뭐 어떤 기준이냐. 복지국가는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부르지? 그리고 복지국가도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복지국가를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지에 투자를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맨날 그 북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랑 자꾸 비교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사회보장은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는 미국보다도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실 가면 개인 사보험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실 가면 200만 원 개인 생돈으로 내야 돼요. 200만 원, 300만 원. 우리나라는 그냥 응급실 가더라도 뭐 비급여 항목으로 하더라도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이면 해결되죠. 미국 가면 몇백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막 엄청 뭐 지금 뭐 창궐을 했죠.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막 완전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는 지금 좀 소강 상태에 됐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서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일단 병원도 굉장히 많고 대학병원 같은 시스템이 우리나라 우리 대구에도 보면 대학병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 학교 근처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의사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죠. 그래서 전 국민이 여기 다 가입이 다 돼 있어요. 어,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이 돼 있고 뭐 물론 불법 체류자는 뭐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요. 어쨌든 간에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코로나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에서 뭐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자발적으로 안 받겠죠? 그쵸? 그러니까 돈도 그만큼 외국은 병원에 가면 돈이 되게 많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사회보장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를 천명하기 때문에 계속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이가 들면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얘기할 정도의 수준의 국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복지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할 건데요. 일단은 복지국가라는 단어 자체는 처음 독일에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처음 독일에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지,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복지국가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이제 사회주의적인 이제 뭐 조금 그런 안 좋은 의미의 복지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지국가의 단어와 이 개념을 쓰기 시작한 나라는 어찌 보면은 영국이 처음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꽃을 피워가지고 막 하게 된 나라들은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국가의 개념을 한번 보면 단순하게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잘 제공하는 나라가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 이 초창기에 여러분들 저 1900년대 뭐 이럴 때 이 초창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랑 많이 틀렸어요. 이때만 해도 20세기 초반이잖아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계급사회였어요. 계급사회. 계급사회라는 것은 뭐예요? 불평등이잖아요. 불평등.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 일반 평민으로 태어나면 평민으로 죽어야 돼. 그리고 평민들은 이렇게 뭐 그렇게 뭐 투표권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도 투표권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노동자는 물론 투표권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복지국가의 개념에 이 자유를 이제 뭐 투표권이라든지 뭐 얘기할 권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자유를 이제 부여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난 공포로부터 해방이에요. 옛날에는 계급 사회여가지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보다 낮은 그 계층들을 그냥 착취를 했습니다. 착취를 했던 시기가 옛날에 그 20세기 초반까지는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으면 상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양반이 되지 못했고, 뭐, 나중에는 이제 양반 그것도 뭐, 돈 주고 이제 사기도 하는데, 그건 돈 있는 사람들 얘기고, 대부분은 그냥 뭐,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렇게, 가난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가난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료 시스템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어, 병들고 배고파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릿고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릿고개? 보릿고개가 왜 보릿고개일까? 여러분들 보리는 언제 나요? 보리는 추운 겨울에 싹을 틔워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봄이라든지 이럴 때 수확을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응? 봄이나 여름이라든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쌀을 수확을 하는 게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을 나고 나서, 봄이 되고 나면 이제 수확을 해서 쌓아놨던 쌀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야. 다 떨어지고 나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 모내기 새로 하기 전에 그래서 어 뭐예요? 추수하고 나서 거기다 보리물 심어 놓은 거죠. 보리 심어 놔서 어 쌀이 가을에 추수하기 전까지 이제 보리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봄 이럴 때 해가지고 추수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뭐 고구마나 이제 나중에 감자 뭐 이런 게 들어와서 이제 조금 해결이 많이 됐는데 뭐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먹는 거를 제대로 못 먹어서 죽는 아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는 아니라 가난공포로부터 이제 해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핵심적 기능을 가진 국가, 그러니까 복지국가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몇 가지를 기능을 해야 되는 국가들을 복지국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일단 최저소득 보장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 받고, 아무리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데서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데서, 직장을 다니고 할 수 있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돈을 써야지 내가 뭔가 사서 먹고 살잖아요. 이게 최저 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집도 있어야 되고, 내가 집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을 살 돈이 없으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월세를 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음식을 먹으려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게 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계속,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최저소득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질병이라든지, 응? 그 다음에 뭐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갑자기 실직이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래요. 옛날에 실업자 되면 그냥 손가락 빨고 놀아요. 지금은 뭐예요? 실업자 되면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주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돼. 아프면은 의료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 대표적으로 해주는 게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거로 이제 보호를 이제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 최선 기준.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이제 대표적인데 최소한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정도 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 정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 어느 정도 기준 어, 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복지국가가 가지는 그러면 특징은 그럼 무엇이냐? 복지국가들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복지국가들 이제 그 영국이라든지 그 유럽권에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나라들이 가지는 특징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빈곤이 없어지거나 어, 완벽하게 소멸을 할 수 없죠. 세상에 떤 나라에도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굶어 죽고요. 우리나라도 굶어 죽고요. 저 미국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 다 빈곤이 완벽하게 소멸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목표고요. 그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빈곤을 굉장히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돈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하게끔 하는 자활 시스템이 있죠. 우리나라도. 자활센터에서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마련을 해줘서 거기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소구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이제 우리 사회가요, 소득의 양극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계속 많아지고 돈이 적은 사람은 계속 적어지는 이제 양극화 현상이 계속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많은 복지국가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간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게 계급처럼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의 재분배를 좀 해보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게 만드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응? 그리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세금을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재분배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한테 굳이 줄 필요 없겠죠. 그러면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이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득의 재분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어떠한 국가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어떠한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떠한 국가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계층의 돈을 뺏어서 그 하층민에게 그렇게 빈곤한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그거를 부자들한테 돈을 뺏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상위 1% 굉장히 부자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그 밑에서 힘들게 일을 하는 그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라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국가라는 틀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국가라는 틀 속에서 본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부자들은 누진세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봉이 몇 억 이상 되는 사람은 우리나라도 세금이 한 40%까지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10억 정도 되는 사람, 뭐 대기업의 뭐 임원도 종류가 많은데 좀 직급 높은 임원도 다 1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10억 정도 연봉이면 뭐 한 4억은 세금으로 냅니다. 예, 그게 기본이에요. 그, 저 북유럽 같은 나라 예를 들어볼게요. 뭐 스웨덴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바 해보셨죠? 알바. 알바하는 데서 세금을 다 떼요. 예? 알바하는 데서 세금을 떼는데 기본 40%부터 60%까지 뗍니다. 기본이 그냥 평균적으로 4, 50%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알바해서 뭐 지금 뭐 시간당 10,000원 번다고 칠게요. 10,000원 벌면 뭐 한 4,000원에서 5,000원은 세금으로 내요. 그래서 북유럽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고 그게 하기 때문에 에, 그게 그만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대본에 예를 들어서 직장 이제 다니시게 됐는데 여러분들 처음 첫 월급을 200만 원 받았다고 쳐요. 200만 원에서 80만 원 세금 떼갔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은 그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복지국가의 그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고용의 실현. 완전고용은 실험자가 거의 없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예요? 경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침체가 돼 있잖아요. 침체된 경기를 부양을 하는 게 결국에 뭐예요?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 많이 늘리면 뭐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잖아요.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쓰겠죠. 그 돈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상권들이 살게 되겠죠. 그럼 그 상권들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돈을 벌게 되면 또 자기들도 장사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또 무슨 저 농어촌에 있는 또 물품들을 또 살 거고, 그쵸? 그게 이제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지국가에서는 낮은 실업률을 또 지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의 충실, 뭐 이거는 뭐 사회보험, 공공구조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어, 예측할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이제 보장을 이제 해주는 거죠. 뭐 실업이라든지 아플 때 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복지국가의 특징을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혼합경제, 혼합경제. 그러니까 완전 고용을 하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100%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향을 하는 그 목표죠. 그래서 완전 고용, 그다음에 수준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그다음에 소득의 재분배 이 세 가지를 갖추는 이 혼합 경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우리가 복지국가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지국가의 이제 퍼니스와 이제 틸튼이 이제 복지국가의 유형을 이제 나누게 됐는데요.
우리가 그 복지국가를 처음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독일이지만, 어, 그, 뭐야, 우리 유명한 보고서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베버리지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복지국가를 이제 사회보장국가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말 그대로 국민의 최저 수준만 보장을 해주는 국가. 그 지방분권이 이제 영국은 이제 지방별로 전통이 있어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는 영국이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인 이름이 뭐냐? 유나이티드 킹덤 왕국들이 모였죠. 그래서 지금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축구 월드컵 경기 해도 다 따로 나가죠. 잉글랜드, 뭐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다 따로 나갑니다. 어쨌든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지방 분권형 그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거기에 사는 국민들의 이제 최저 수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조금 집중을 이제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회 보장을 해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로 이제 보장을 이제 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신 이제 스웨덴, 복지국가,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회 복지국가죠. 이런 나라들은 국가에서 다 컨트롤 합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북유럽 국가, 특히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민주주의긴 민주주의인데 사회 민주주의 성격을 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섞여 있어.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굉장히 세금을 많이 매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세금을 많이 매겨요. 60% 세금도 매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1년 동안을 벌면 6억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6억 이상을 아마 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국가, 북유럽의 그러한 어, 그런 것들이 지금 유지가 되는 거죠. 국가에서 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적극 국가. 이 세 번째 이 적극 국가는 복지 국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대표적으로 미국이에요, 미국. 이 뒤에서 얘기할 건데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신자유주의에 의거해서 미국과 같은 나라는요 옛날부터 그래요. 그 나라 역사가 그래요. 실용주의거든요. 실용주의. 그러니까 효율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투자한 거 대비 투자한 거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런 적국국가 형식인 이제 대표적인 미국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빈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도 탈락하고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만 이제 기초생활수급 제도 비슷하게 배급제, 식량 바우처, 식사 바우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교육 바우처 이런 식으로만 딱 만들어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여저 뭐야 요런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만 이제 살 수 있도록 해주게 하는 게 이제 미국이에요. 어찌 보면 영국보다도 더 아래죠. 영국도 이제 그 신자유주의 노선을 타다가 지금 조금 바뀌었는데 미국은 지금도 신자유주의 노선을 타고 있어요. 신자유주의 노선은 뭐냐면 뒤에서 얘기할 건데 국가에서 다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민간에게 다 니들이 알아서 해. 시장 경제 체제의 무한 경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어, 여러분들
어째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만한 능력이 없고 하면 미국 같은 나라만큼 뭐 힘든 나라가 없어요. 내가 거기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대신 이제 여러 가지 기회가 이제 많겠죠. 여러 가지 규제나 뭐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규제로 안 되는 경우 미국 가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복지만 놓고 보면 어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뒤처져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복지 국가가 지금 뭐 위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여러분들 그 그리스 사태 아시죠? 뭐 모라토리엄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외국에게 빚진 돈을 돈 못 갚겠다. 나중에 지불 유예.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좀 갚겠다.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러시아도 예전에 그랬었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이제 유럽 국가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 연금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퍼주기식 정책이 많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위기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이제 신자유주의 노선을 이제 택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어, 1980년대, 미국은 이미 1980년대에 이 신자유주의, 미국은 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예요, 작은 정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적인 것도 국가에서 개입을 하기는 하되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거의 안 해. 그래서 사회보장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한번 보면요. 국가에서 하는 이런 사회복지 정책들은 게으른 자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그거지.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면서 어, 일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축낸다. 그래서 재정 적자, 경기 침체, 그리고 도덕성 저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주는데 뭐하러 일하냐. 이러한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복지 예산을 삭감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미국에서는 복지 예산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자, 복지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게 된다. 일을 하게 되면 뭐예요? 어, 돈을 안 줘도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재정 적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시장 경제에다가 이제 맡기기 위해서는 그 미국 같은 나라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런 그 큰 기업들이 뭐라 해야 되지?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좋아요. 미국이 이제 규제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고소득층한테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그렇게 뭐 우리들 아까 얘기했던 북유럽 국가처럼 60% 세금 때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 세금을 감면을 해주게 되면 그 돈으로 계속 재투자를 하게 되겠죠. 뭐 공장도 더 짓게 되고 사람도 더 고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경제가 회생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를 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신자유주의에서는 철저하게 민간에게 맡겨 놓는 거죠. 그리고 행정 조직도 심지어는 국가에서 하는 이 공무원 이런 체계들 자체도
시장의 원리의, 시장 경제의 원리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뭐, 어째 보면은, 능력 없는 사람은 다 퇴출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공무원 하면 철밥통 이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 내가 뭐, 공무원이 됐다, 뭐가 됐다 해서, 그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일반 기업들보단 낫겠지만,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하는, 일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안 좋게 되면 나는 거기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능력주의예요, 미국은. 능력 없는 사람 탈락. 열심히 안 한 사람 탈락. 다 탈락이에요.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신자유주의가. 예?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서비스 이용자가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요, 내가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 종류는 되게 많아요. 미국은 규제와 민간에게 되게 맡기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 종류도 다양하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 비용 지불 가능자만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돈 적게 드는 것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무료인 서비스도 많고, 이용료도 얼마 안 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심리 상담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상담, 뭐 종합 사례 관리를 받겠다 이러면은 돈 내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받을 수가 없어요. 어, 가족 치료 받아야 된다. 너무 비싸. 돈 없으면 못 받아요. 아니면 회사에서 돈을 대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 지불 가능한 사람만,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민간에게 철저하게 맡기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국가에서 하는 이런 공적 책임감이 계속 약화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고 그냥 계속 냅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복지 서비스 질이 점점 저하가 되고 거기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고용이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뭐, 그, 우리나라처럼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딱 줘가지고 이렇게 고용을 딱 안정화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니들이 서비스 제공한 만큼 니들이 돈 받아서 니들이 알아서 직원들 월급 줘 이래 되니까 직원들 중에도 능력 없는 사람은 그냥 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하다가 어려워지면 니들 그냥 뭐 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옹호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 사람 진짜 서비스 받아야 되고 진짜 위기 개입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비용 지불 능력이 없으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없어. 돈 있는 사람만 서비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뭐 조금씩 뭐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예. 민주당이 되냐, 공화당이 되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제 공화당이 이제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좀 보수적으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정책 결과는 결국에 사회복지에 이제 이런 것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러면서, 빈곤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 기본적인 거 해주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생활수급자 그거를 받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어, 뭐도 못 해야 되고 뭐도 못 해야 되고 뭐도 못 해야 되고 진짜 이거 다 조건들이 다 맞는 사람만 그 돈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홈리스가 굉장히 여러분들 그 세계 경제 대국이 미국이잖아요. 그죠? 미국은 뭐
뭐 맨파워도 어마어마하고 천조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예산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홈리스가 노숙자죠. 노숙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뭐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왜 그러겠어? 국가에서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이렇게 신자유주의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국가 책임을 이렇게 잘 안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전체적인 국민들이 이제 받게 되는 이렇게 행복감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복지국가와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그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 국가가 무조건 다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앞으로는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국가 주도식으로만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어,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은 국민신문고 제도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뭐 시민단체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관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에서 국가에서만 다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서 민간도 그 일정 부분은 그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 시설이든 민간 단체들 뭐 여러 가지 시민 단체들도 각자들이 그냥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린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니들이 이런 거 하면 우리도 이거 하겠다. 이러한 역할도 이제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관이 서로의 역할을 조금 분담을 해서 한쪽이 그 부담을 다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처럼 소모적 복지 정책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는 소모적인 복지 정책을 하면 안 되고 생산적인 복지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에게 뭐 아유 뭐 힘드네요 하면서 뭐 후원 물품 주고 뭐 생계비 주고 너무 다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태해지고 의존적인 성격으로 이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돼?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뭐 자립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이 뭐 그냥 노숙자야. 노숙자면 이 노숙자인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이 노숙자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직업 교육을 해줘서 이 사람이 직장을 가지게 만들어서 개인적인 이제 자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립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지원을 안 해줘도 되겠죠. 오히려 그 사람이 돈을 벌면, 그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잖아요. 뭐,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장애인이나 이제 노인 쪽은 이제 별개 얘기고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틀에서 봤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장에서는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학기에 사회복지 정책론을 별도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정책론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고 뭐를 하는 애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요즘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복지국가와 이제 신자유주의,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복지국가들이 가지는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8장 사회복지 정책까지 했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우리 사회복지 조사
사회복지 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